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한가변 유튜브 잔치 정성희 지음 6. 알고리즘 몰랐다가 망한 이야기. 유튜브를 하려면 구글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리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시작했다가 요즘 말로 폭망했다.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아주 이상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유튜브 측에서 명확히 밝힌 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종사하는 직원들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성공한 유튜버들의 경험한 사례를 분석해서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구글 알파고가 내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일반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연결고리 시스템이라는 것 정도이다. 말하자면 영상을 좀 더 많이 노출시켜주는 특정 구독자 구간대가 있다고 한다. 주로 첫 영상일 때 노출을 많이 시켜준다. 이어서 구독자 100명일 때, 1000명일 때, 10,000명일 때 구글에서 축하 이메일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구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구독자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른 채널에 가서 댓글을 다는 방법이 있다. 이때 구글 알고리즘은 어뷰징을 가려낸다고 한다.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댓글 한마디 달고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영상을 끝까지 보는지 체크를 한다. 그러니 댓글을 정성껏 달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해당 영상의 유튜버와 진정 어린 소통을 하게 된다. 덤으로 잘 되고 있는 채널을 보고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내 댓글이 다른 구독자의 눈에 띄면 내 채널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선순환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어리석게도 나는 초창기에 이것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니 노출될 확률이 0%였던 것이다. 예전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면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다녔다. 지금도 상가나 가게를 오픈할 때 떡을 돌리며 인사를 하는 걸 볼 수 있다. 제가 새롭게 가게를 꾸며서 이러저러한 것을 팝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유튜브에서도 나를 알리기 위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하고 인사 다니는 게 댓글의 역할이라고 한 것이다. 내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려놨어도 노출이 안 되면 세상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을 단시간에 빠르게 성장시킨 유튜버들의 노하우를 보면 자기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여러 채널을 다니며 댓글을 하루에 100개씩 달았다고 한다. 실로 대단한 노력에 존경심마저 든다. 내가 해보니 서너 곳 다니기도 버거웠다. 그냥 대충 달면 어뷰징 처리가 되어 유튜브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니 댓글 하나 제대로 날리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해보면 그 노고를 알게 된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내 취향을 어느새 귀신같이 파악해 내가 관심 있는 것 같은 영상들을 친절하게 띄워준다. 바로 추적 영상이다. 내가 어제 영어 잘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봤더니 영어에 관련된 영상들이 줄줄이 추천 영상으로 뜬다. 또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검색해 봤더니 건강에 관련된 온갖 영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각 시청자의 관심도에 따른 영상들을 선별 및 추천해 주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유튜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채널을 빠르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유튜브가 어떤 영상을 누구에게 추천해 줄 때 아무거나 막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집을 싸게 사는 유용한 법, 팁이나 돈 버는 방법 같은 뜬금없는 영상을 추천할 확률은 별로 없다. 반대로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운동 관련 영상을,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요리 정보 영상을 추천해 준다. 알고리즘의 이러한 특성을 파악해보니 내 채널의 문제점도 확연히 드러났다. 애매한 시니어 유튜버라는 것 외에 뚜렷한 메인 주제가 없었다. 올리는 영상들의 주제가 너무 중구난방이었다. 오늘은 요리 영상을 올리다가 내일은 책을 리뷰하고 그 다음 날에는 여행지를 소개한다면 여기가 뭐하는 채널이지? 라고 할 것이다. 당연히 유튜브 알고리즘뿐 아니라 예비 구독자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럴 경우 대부분은 구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가능한 내가 그 주제를 꾸준히 오래 재밌게 다룰 수 있는지를 고민한 후 한 가지 주제를 깊이 파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유튜브에서 발표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상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이다. 내 영상이 왜 노출이 덜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피드백이 되기도 한다. 영상 클릭률 또는 노출 클릭률은 내 영상의 썸네일이나 링크가 노출되었을 때 시청자가 그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할 확률을 말한다.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영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썸네일과 영상 제목이 알고리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인생도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연결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동안 살아온 결과를 보니 그렇다. 되돌아보니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있을 때 모습이 보인다. 되돌아보니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너와 나 사이엔 길이 하나 놓여 있다. 쉽사리 좁힐 수 없는 평행의 선과 선들. 빈 하늘 쪽을 물고 별똥별 떨어진다. 빈 하늘 한쪽을 물고 별똥별 떨어진다. 주저없이 집어든 12만원 너의 머리핀에 주머니 속 내 토큰들이 갈 길 몰라 요동쳤다. 늦가을 텅 빈 들판 위 휘바람 해골 긋는 다 그런 거야. 유혹의 열매는 달고 풍성하지. 하지만 때론 손 저으며 나는 아니라고 거부한 완강한 가슴도 우리에겐 소중하지. 한때 절절한 것도 물처럼 흘러가서 고요히 우는 꽃잎, 향기되어 남는 것인가? 수목은 알몸을 앓으며 겨울로 가고 있다. 나는 30대 후반쯤 잠시 시문학에 빠진 적이 있었다. 이 시는 동생을 따라 백화점에 갔을 때 내가 느꼈던 초라한 감정이 표출된 시이다. 대상을 받았으면 앞으로 더욱 전진하라는 격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난 이 상을 받고서 시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렸다. 쓰는 작품의 색깔마다 하나같이 어둡고 칙칙하게 묘사되고 신세 타령만 나오는 것 같아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 당시 어렵사리 명백만 이어오던 결혼생활이 명맥만 이어오던 결혼생활이 끝이 나는 시점이었다. 천호동에 전세 내준 아파트와 강주에 내려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모두 경매로 넘어갔다.
그가 내 손에 남겨준 건 3억 5천의 빚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시들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나를 고뇌에 찬 결정이었지만 실을 놓아버린 건 지금 생각하니 어리석었다. 뱃머리를 돌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좌충우돌 엉망진창일지라도 계속 가야 한다. 다만 오래 걸릴 뿐 언젠가는 반드시 도달할 것이므로 이제라도 내 인생의 알고리즘 방향을 바꿀 것이다. 희망과 성공의 결과가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말이다. 그러니 내 인생의 후반전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이다. 7. 저작권이 뭐길래? 선처를 호소합니다. 무지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을 베푸셔서 부디 선처하여 주십시오. 작년 10월에 저작권 화폐를 뻔질나게 들락거렸다. 사색이 되다시피 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구독자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었다. 영향력이라고는 1도 없는 채널이었다. 수익이 있을 리도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나는 그저 천진무구하게 영상을 만들었을 뿐인데 말이다. 얼마나 화들짝 놀랐던지 간이 된통 쪼그라들었다. 저작권 신고까지 당하고 나니 어리바리 하던 정신이 번쩍 차려졌다. 내가 진짜 유튜버인 거야? 그렇구나. 이거 장난 아니구나. 저작권 화폐에 싹싹 빌어서 50만 원의 합의금을 내고 겨우 마무리 지어졌다. 이 합의의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서 발설할 경우 형사 책임 운운하며 쪼그라든 간을 더욱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알고 보니 저작권이란 것이 참으로 어마무시했다. 풋내기 유튜버라고 봐주는 법도 없었다. 다른 유튜버가 하길래 나도 한번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대로 벤치마킹 했을 뿐인데 나한테만 왜 그러는 거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유명 작가의 수필 한 편을 낭독한 제명이 쓰여져 있었다. 출판사나 저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정도로 끝난 것도 다행이야.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면 채널이 한순간에 닫힐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 나니 저작권이 무서웠다. 도대체 저작권이 뭐길래? 저작권이란 내가 창작물을 만든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이다. 그림을 그린다거나 노래를 만든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등등 내가 뭔가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그건 내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라는 것이다. 오직 저작권자만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싶다면 주인인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럼 유튜브에 내가 돈 주고 산 음악이나 영화는 써도 될까? 글쎄, 나 혼자 감상하는 건 괜찮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경우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비영리 공익적 목적이어도 마찬가지이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콘텐츠를 올린다거나 무분별하게 복제 또는 전달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 건 물론이고 잘못하면 유튜브 채널이 순식간에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상업용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한다. 내 영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서 폰트, 배경음악, 사진 등을 사용하려 해도 아무거나 마구 가져다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뭘 찍어 올려야 될까? 머리가 지근거린다.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의 여부와도 상관없단다. 그저 개인 감상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저작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어쨌거나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이 저작권이라는 걸 철저하게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유튜버는 그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든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에셋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제작을 하든지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내 저작권법에 보호하는 저작물의 종류를 보자면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에 어문 저작물 2. 음악 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에 연극 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 미술 저작물 그 밖에 미술 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에 건축 저작물 6. 사진 저작물 7. 영상 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 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소유자를 밝힌다고 해서 소유자의 콘텐츠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직접 연주해서 사용하거나 하물며 카페 같은 데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영상에 우연히 삽입된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으로 경고를 먹는다.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은 경우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한다. 또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고 새 채널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90일 후에 소멸한다고 하니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다. 내 영상 중에 라디오를 켜 놓은 채 영상을 촬영한 게 있었다. 평소 음악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습관 때문이었는데 노래가 자연스럽게 삽입된 게 듣기 좋아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그건 낭만적인 착각. 국내 가요 하나, 팝송 하나 정말 귀순같이 알고 경고장을 보내왔다. 저작권법이 무섭긴 하지만 알고 대처를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월정액을 내면 에셋을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콘텐츠 사이트도 있다고 하니 이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